엄마,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고소해요? 제발 취소해주세요.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제 더 이상 용서를 할 수도 없구나. 너랑은 인연을 끊을 거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80을 앞둔 평범한 할머니 김영자입니다. 여러분께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어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의 양육에 대한 보상을 참으로 비참하게 다가오더군요. 항상 만족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있었어요. 남편도 참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식 셋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모두 착하게 자라줬어요. 특히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단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사내 아이라 조금 무뚝뚝하고 이기적이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자식 놈 때문에 속을 썩이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께 받은 어느 정도의 땅이 있어 덕분에 3명 다 여유롭게 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첫째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줬었습니다. 첫째도 공부에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랬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 덕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동생들도 잘 챙겼어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월급 타면 동생들 용돈도 줘가며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곤 했으니 아예 전기 없는 놈은 아니었죠. 그랬던 착한 놈이 한순간에 완전히 이기적으로 바뀌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없는 인간으로 바뀐 계기가 있어요. 바로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처음부터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얼굴은 둘째치고 왜 그렇게 차가워 보이는지. 처음 집에 왔을 때 제가 나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반찬이 입에 좀 맞아요. 제 입에는 좀 쩌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보통은 입에 맞지 않아도 첫 인사에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엄마, 다음부터는 좀 싱겁게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도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했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후 큰아들 부부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명절에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지 수저 하나 놓는 법이 없었고 먹은 밥그릇마저 제가 치워야 했죠. 손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약과였어요. 점점 심해졌죠. 다른 자식들은 명절 때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돕고 설거지도 했는데 큰아들 부부는 늘 밥상이 다 차려졌을 때 와서 먹기만 하고 가버렸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늘 그랬죠. 제사 참여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온 적 없으니까요. 우리 둘째와 막내가 서운해했지만 큰아들이니까 이해해주자고 달래곤 했어요. 그렇게 큰 일은 없으니까 그냥저냥 지내던 중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더니만 처음에는 가끔 휴대폰을 집에 놓고 나가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한 번은 집을 혼자 못 찾아와서 경찰서에 가서 데리고 온 적도 있었죠.
그날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둘째와 막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곤 했죠.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상태가 심각해져 집에만 머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큰아들 부부가 아버지 아프니까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시아버지 간병을 자청했어요. 처음으로 큰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중 며느리가 아버님 간호는 자기 혼자 충분하니 그간 고생하셨을 텐데 친구분들과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프기 전부터도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고 아프고 나서도 외출 한 번 마음 편히 한 적 없기에 며느리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권유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저도 거의 못 살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리 가족 모두가 슬픔에 잠겼죠. 그런데 큰아들 부부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짜증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유언장을 꺼내 들었어요. 놀랍게도 거기엔 재산의 3분의 T를 큰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남편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언장에 적힌 날짜를 보니 제가 여행을 갔던 때였어요. 그때 큰아들 부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짐작이 갔죠. 우리 둘째가 화를 참지 못하고 형, 이게 무슨 짓이야? 형이 다 꾸민 짓이지?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실 리가 없잖아. 첫째인 내가 상속을 제일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뱉고 휙 돌아서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고 수소문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결국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작은 아들, 막내딸은 그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고 큰아들 부부는 필사적으로 유언장이 진짜라고 우겼죠. 남편의 사인과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 유언장이 있기에 저희가 많이 불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남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법정에서 큰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죠. 몇 달간의 법적 싸움 끝에 다행히 법원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남편의 정신 상태, 증인의 부재, 유언장 작성 과정의 문제 등이 이유였죠. 판결문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겼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식과 이런 싸움을 하게 된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서 유언장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밥 안 줄 거예요. 굶으세요. 노인네 참 고집도 세네. 아버지,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 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남편을 괴롭힌 것 같았습니다. 남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미어터지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으니 제 자신이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녹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고민 끝에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어 큰아들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들은 절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돌아섰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고소해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제 더 이상 용서를 할 수도 없구나. 너랑은 인연을 끊을 거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자식과 절연을 선언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나요?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용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거든요. 부모를 속이고 학대한 자식을 어떻게 다시 믿고 살 수 있겠어요? 그 후로 큰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듯 했지만 점점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애들 학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죠. 지금은 작은 아들과 막내딸,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큰아들 부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남은 가족들의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돕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막내딸은 매일 전화해서 제 건강을 챙기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큰아들 부부와의 갈등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용서는 못해도 미움은 내려놓으려고요. 미움이 제 마음을 갉아먹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거든요. 가끔은 큰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요.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글자를 썼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추억들마저 지워버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었고,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아이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